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은 장군 이래 최대 무기 연구, 개발 사업으로 불린다. 전투기 개발에 8조 8천억 원, 개발 완료 후 120대 양산에 10조 원이 투입되는 총 18조 8천억 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이다. 전투기 개발에 많은 돈을 쏟아붓는다고 성공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해외 유수의 선진 전투기 제조회사들이 급비에 붙이고 있는 전투기 핵심 기술을 이전받거나 스스로 개발해내야 한다. 전투기 핵심 기술 중에서도 가장 핵심으로 불리는 장비가 AESA 레이더다. 애초 우리 군은 지난 2013년 공군 차세대 전투기로 미국 방위산업기업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F-35 40대를 약 7조 4천억 원에 수입하는 대가로 전투기 4대 핵심 기술을 이전받는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미 의회가 최종적으로 기술 이전을 거부해 2016년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 방산업계는 독자 개발을 추진한다. 그리고 4년여 만인 올해 8월 7일 AESA 레이더 시제품을 출고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전 세계가 불가능이라고 했던 과업을 불과 수년 만에 이뤄낸 것이다. AESA 레이더 사업은 2016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정부 예산 4천억 원을 투입하는 한국형 전투기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기술 연구, 개발을 주도하고 한화시스템이 KF-X 1호 시제기에 장착될 AESA 레이더 시제품을 제조한다. 결과적으로 국가연과 한화시스템은 4년이라는 짧은 시간, 환상의 하모니를 이루며 AESA 레이더 하드웨어 개발 성공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전투기의 눈 AESA 레이더 개발의 성공은 세계 전투기 제조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는 대사건으로 여겨진다. 이 레이더를 통해 우리 군은 전투기가 천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 추적해 대응하는 능력을 자체적으로 갖추게 됐다. 레이더 업계의 글로벌 선두주자로 알려진 이스라엘에서는 실제로 국산 AESA 레이더의 성능을 확인하고 호평한 것으로 알려졌다. MSA 레이더는 송신부와 수신부가 따로 되어 있고 회전하면서 회전 반경에 따라 포착되는 대상을 표시해준다. 반면 AESA 레이더는 소형 송수신 통합 모듈 수백에서 수천여 개가 레이더 전반부에 고정된 형태에서 회전하지 않고 각종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기계식인 MSA 레이더는 충격이 가해질 경우 레이더 자체가 먹통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ESA 레이더는 일부 모듈이 파손되더라도 각각의 모듈이 독립된 레이더 역할을 할 수 있어 웬만한 충격에도 기능상의 문제가 없다고 한다. AESA 레이더 사업이 의욕적으로 추진되면서 국내 중소방산업계에도 큰 파급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국내 한 중소방산업체는 AESA 레이더에 사용되는 통합 모듈 소재의 국산화에 성공하는 등 레이더 소재, 부품, 장비 개발 기술도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AESA 레이더는 기계식과 달리 목표물이 탐지되면 신속하게 소프트웨어가 작동해 레이더 빔을 증가시키거나 방향을 전환하는 등의 자동 대응이 이루어진다. 자동 대응이 가능해 고속 기동하는 물체를 추적하는 능력도 기계식에 비해 훨씬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AESA 레이더 장착 여부는 현대 공중전에서 전투기의 생존 및 전투의 승패와 직결되는 셈이다. 공군 관계자는 작전 측면에서 AESA 레이더를 장착한 전투기는 MSA 레이더를 장착한 전투기보다 훨씬 우위의 전력이 된다고 말했다. 현존하는 세계 최강 전투기로 알려진 미국 공군의 F-22, F-22의 보급형 기억으로 최근 생산돼 전 세계의 미국 우방국에 판매되고 있는 F-35 스텔스 전투기.
미 해군 항공모함 함재기에 탑재된 FA-18E/F 슈퍼호넷 등이 모두 AESA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다. 미 방산업계는 또한 AESA 레이더를 F-16 등 미 공군이 운영하는 기존 전투기에 장착해 전투기 능력을 높이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AESA 레이더의 활용 분야는 전투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상의 레이더, 해상의 함정 등에서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미군이 운영하는 사드 체계의 AAN-TPY-2 레이더, 우리 군이 이스라엘에서 수입해 운용 중인 그린파인 탄도미사일 조기 경보용 레이더도 AESA 레이더의 한 종류다. 우리 군이 개발 중인 한국형 사드 L3과 지상용 탄도미사일 조기 경보 레이더의 국산화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AESA 레이더 국산화의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군이 이번에 KF-X 개발에 최종 성공하면 국산 기본 훈련기인 한국형 훈련기 KT-1 운비, 국산 초음속 고등 훈련기 T-50과 함께 군용기 라인업을 완성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먼저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에 AESA 레이더를 장착해 시험 운용한 뒤 실전 배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먼저 국산화가 완료된 T-50 초음속 훈련기 등의 AESA 레이더 추가 장착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꾸준히 수출돼 해외 시장에서 호평받고 있는 T-50은 동남아시아와 남미 등 일부 국가에서 전투기로 활용되고 있어 국산 AESA 레이더 개발과 함께 해외 수출에 있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현재 F-35와 함께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활약하고 있는 F-15K와 F-16 등의 전투기는 해외 수입 항공기여서 국산 AESA 레이더 탑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산 항공기에 국산 AESA 레이더를 장착하려면 항전장비 통합을 위해 해외 제작업체의 인터페이스 관련 기술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 군은 내년 하반기부터 1년간 KF-X에 장착된 AESA 레이더의 지상시험을 실시하고 2022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비행시험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K-21 보병 전투 장갑차 후속의 필요성. 1985년부터 K-200 장갑차 전력화로 모양새를 갖추기 시작한 우리 육군 기계화보병은 2009년 K-21 보병 전투 장갑차를 전력화하면서 본격적으로 군사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전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K-21 보병 전투차가 모든 기계화보병 부대의 장갑차를 대체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화력과 방호력이 모두 약체인 K-200 장갑차를 계속 운용함으로 인하여 부대 간의 전력 불균형이 발생하고 이는 육군 기계화보병 전력 전체의 약화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K-200 장갑차 개발 및 전력화, 본격 기계화보병 운용의 시작. M113이 노후화되고 수리 부품 조달 등 군수 지원 면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하면서 기갑 전력이 북한에 비해 계속 열세인 상황에 놓이게 되자 군 당국은 1979년 말 방위력 개선 사업인 율곡 사업의 일환으로 독자적인 한국형 장갑차 개발에 착수하였고 1984년 국군의 날 행사에 마침내 K-100 장갑차를 공개하기에 이른다. K-200 장갑차는 미국 FMC에서 M113A1을 수출형으로 개량한 AIFV를 참고하여 개발한 장갑차다. 개발 당시 K-200 장갑차는 전차와 함께 작전하는 한국형 보병 전투차의 개념으로 개발되었다고 하며 측면과 후방 램프도어에 총안구를 설치하였다. 원래 무장은 중국형 기관 포탑을 탑재할 예정이었으나 예산 문제로 K6M60 기관총으로 그치게 되었으며
기관총 2정뿐인 화력과 59경 기관총탄을 방어할 정도의 취약한 방구력 때문에 실상은 본격적인 기계화보병 전투차가 아닌 APC에 불과하다. 실제로 군 당국은 당시 최초의 국산 전차인 K1 전차를 개발 중이었으므로 장갑차는 전투용보다는 전투지원용으로 고려하고 있었으며, 본래 일곡 사업이 군원 등으로 도입, 운용 중인 미국제 장비를 대체할 장비를 개발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었으므로 K200 역시도 M113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개발되었고, 실제 전력화도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K200 장갑차는 개발 당시에는 선진국 APC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성능의 장갑차였지만 280마력의 부족한 엔진 출력으로 주력 전차의 기동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반자동 변속기의 조작 문제로 정비 소요가 증가함에 따라 1994년에는 엔진 출력을 350마력으로 증대하고 자동 변속기를 적용한 K200A1 장갑차를 개발, 전력화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기존의 K100 장갑차들도 2009년부터 엔진과 변속기를 A1 사양으로 개량하며 현재 기본형 기준 약 1700대를 운용하고 있다. K21보병 전투 장갑차 개발 및 전력화, 기계화보병의 새 역사. 1989년 시작한 중국형 화기 탑재 장갑차 연구 개발 사업은 주변국의 IFV 전력 동향에 대응하고 미래 전장 환경에서 강력한 기계화보병 전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진행하였으며,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 1999년에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한국형 보병 전투 장갑차 탐색 개발 계획이 확정되었다. 그 결과 2007년 전투 중량 25톤, 12명의 승무원 하차 보병 탑승에 현존하는 MICV 중 최강의 화력인 40mm 기관포를 탑재하고 수상 도하가 가능한 작전 요구 성능을 갖춘 K21 보병 전투 장갑차의 개발을 완료하였고 2009년 말부터 전력화하기 시작하였다. 주포인 40mm 기관포는 노봉의 개량형으로 K236 복합 기능탄과 K237 날개 안정 절갑탄을 사용하며 3세대 전차급 사격 통제 장치를 갖추어 명중률이 매우 뛰어나다. 전면 방호력 시험에는 BMP-32 30mm 기관포를 사용하였고, 측면과 후면 언적 14.5mm 기관총을 방어할 수 있다. 2012년 20기계화보병사단, 2014년 수도기계화보병사단에 각각 전력화되었으며 2015년에는 11기계화보병사단에도 배치되기 시작하여 2016년 3차 양산 종료까지 약 400여 대가 배치된다. 실제 전력화까지 여러 고비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K21 보병 전투 장갑차는 최초로 우리가 자체 개발한 MICV로 성능 역시 세계 최강급이며 한국 육군 기계화보병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된 장비임이 틀림없다. 기계화보병 전력 증강의 필요성과 방안. K21 보병 전투 장갑차의 전력화로 우리 육군 기계화보병 부대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성능의 MICV를 장비하여 K2 전차와 함께 동북아 최강의 기갑 전력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주변 안보 환경에 부응하는 기계화보병 전력을 갖추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지금부터 그 이유와 대책을 주변국들의 환경과 우리 군의 현실을 알아본다. 북한은 차륜형을 제외한 궤도식 장갑차 APC형을 기본으로 다양한 바리에이션 차량이 존재하는 VTT-323 승리 장갑차와 2010년 10월 노동당 창건일에 공개된 M2010 준마 APC가 주력이라 할 수 있다. M2010 준마는 상세 사양은 알기 어려우나 승리 장갑차를 개량하였고
승무원 3명과 보병 9명이 탑승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야간 사격이 가능한 2연장 14.5mm 기관총을 장착한 총탑을 갖추고 있다. 북한군 정예기갑사단인 제156용 수땅크 사단에만 집중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수는 300대 정도로 추정된다. APCM으로 방호력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주무장이 14.5mm 기관총이므로 K-21에게는 화력과 방호력 모두 적수가 되지 못하나 K200과 K806, 808 차륜형 장갑차는 관통당할 우려가 있으며 K200의 K6 59경 기관총 역시 상대 화력으로 압도적이지는 못하다. 유사시 북한의 동맹국이 될 수 있으며 통일 후 국경을 맞대게 될 중국은 BMP-3을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공사식 보병 전투차를 주력 장갑차로 운용하고 있다. 탑승 인원은 BMP-3과 동일하게 승무원 3명, 보병 7명이며 무장 역시 100mm 저포 30mm 기관포 7.62mm 동축기관총으로 BMP-3과 동일하다. 단 BMP-3의 고질적인 문제인 좁은 보병 탑승 공간과 불편한 보병 승하차를 해결하기 위하여 파워팩을 전방에 위치시키고 차체를 높였으므로 BMP-3의 카피판이라 할 수는 없으며 전투 중량도 20에서 22톤으로 BMP-3보다 무겁다. 최근에는 장갑을 강화한 개량형 ZBD-041을 실전 배치하였으며 400에서 500대 정도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BMP-3에 준하는 사양이므로 K-21에게는 적수가 되지 못하나 K-200으로 상대하기 어려운 장갑차이다. 일본 육상자위대는 1989년 최초의 동아시아 MICV인 89식 장갑 전투차를 자체 개발, 전력화하였다. 전투 중량 25톤에 승무원 3명, 보병 7명이 탑승하며 600마력 디젤 엔진을 채택.